특별히 마이크로바이옴, 미토콘드리아, 중금속과 해독, 또 신경 전달 물질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 120명 정도를 모아 보니까 패턴들이 보이고 무엇보다 이 패턴 사이에는 우리가 어떤 자폐라고 하는 것을 진단도 어렵죠. 또 진단도 매우 다양해서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질병으로 모으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가 매우 미진한 부분이기도 해요. 연구가 미진하니까 연구에 대한 어떤 자료가 없다 보니까 치료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데도 매우 어려운 병이 자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떼고 마이크로바이옴, 미토콘드리아, 중금속과 해독, 신경 전달 물질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패턴들이 보이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기전 치료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희 이 120명 정도의 그 자료에는 23개월부터 21살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고요. 평균 연령은 60개월, 한 5세 정도입니다. 아마 여기 들어오신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이 아마 이런 연령대에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한 40명 정도 모았을 때, 이게 딱 40명 모여도 충분히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한번 제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때는 이제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 어, 저의 어떤 데이터 감각을 통해서 이 정도겠구나 했던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네, 장내 미생물 과증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네. 이렇게 장내 미생물 과증식, 흔히 이제 영어로 시보라기도 하고 또 C4라고 하기도 하고 디스바이오시스, 어쨌든 장이 안 좋은 상태. 이런 경우가 제 감각으로는 그 당시 한 50% 정도였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장이 나쁘진 않았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에 비해서는 50%. 이제 오늘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치료가 정해져 있는데 치료는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그리고 꽤 많은 아이들이 소변 유기산 검사하는 곳에서 미토콘드리아 저하가 있었어요. 미토콘드리아 저하는 대개는 소화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보통은 대부분의 대사 검사들은 에이징 마커, 즉 나이가 들면서 어떤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실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런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안 좋게 나오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안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미토콘드리아 질환이다. 뇌질환은 대사질환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미토콘드리아도 여러 파트가 있으니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 흔히 이제 중금속 그러면 대표적으로 수은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수은, 납, 알루미늄 또는 저희 병원은 이제 거의 모든 내원객들이 환경 호르몬 측정을 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그 당시 저의 감각으로 어떤 대사 중에서 해독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변 유기산 검사의 그 파트가 있죠. 그래서 한 대략 한 20%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었어요.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흔히 말하는 ADHD가 동반됐을 거로 유추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한 20% 정도였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에게 뇌파를 찍을 수는 없었어요. 정말 투구를 이렇게 씌우는 거, 헬멧을 씌우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간신히 씌운 아이들 한 절반 정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과민한 뇌파. 이게 이제 ASD, 자폐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각성파가 증가돼 있어요. 하이베타라든지 감마파라든지 상대적으로 매우 각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폐아이들이 상동을 하는 거고 안전한 방식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기피한다든지 이런 어떤 과도한 뇌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징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오늘 한번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내미생물 데이터, 미토콘드리아 대사, 해독, 신경 전달 물질. 언젠간 제가 뇌파 데이터도 한번 같이 좀 공유할게요. 이거는 이제 저 혼자 힘보다는 우리 아이메디신의 우리 강승환 대표님과 한번 같이 뇌파 데이터도 별도로 공유할게요. 오늘은 이런 생화학적 데이터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장내 미생물, 흔히 말하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죠.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이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갑자기 장내 미생물의 그 데이터들이 갑자기 자폐 스펙트럼에 왜 나왔는지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제 앞선 영상에서 많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좀 전에도 제가 공유했던 그 영상처럼
장내미생물을 분석하고 또는 파악하는 대표적인 방법,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소변에서 유기산 검사라는 곳에서 보는 거예요. 소변에서 대사물 검사 통해서 그중에서 인체 유해물은 아니지만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공생하고 있는 그런 균주들의 대사들이 예를 들면은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산물들을 먹고서 걔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걔네들도 대사를 하니까 그 대사물들이 일부 나오는 것들을 검사하는 게 유기산 검사고 그것을 이제 카테고리화 시켜서 일반 세균 대사라고 해요. 제너럴하게 박테리아의 대사가 안 좋을 때 퍼센트를 이렇게 낮춰서 부르기도 하고요. 유산균 대사물 그러면은 이것이 꼭 좋은 프로바이오틱 대사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너무 증가되면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균이 있어요. 이 클로스트리디움 균은 여러 번 반복돼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균이 있을 때 또는 NGS 검사에서 앞으로 다음번에 소개되는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서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펑거스 곰팡이 대사, 특별히 캔디다의 대사 물 같은 경우도 측정이 돼요. 그래서 유기산 검사 여러 가지 보는 것 중에 이런 디스바이오시스 마커도 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검사, 유기산 검사의 회사는 이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병원 또는 개인들이 직접 하는 곳을 통해서 녹십자라든지 SCL이라든지 여러 기타 회사들 것을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원 것을 저희 병원 채택한 이유가 음, 두 가지가 유기산 검사라고 같다고 해도 사실은 방법이 달라요. 이원이 LCMS라고 하는 그런 정량 분석을 하고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GCMS인데 LCMS가 굉장히 정확한 값을 보여주고 또 이원 특유의 그 회사의 문화답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결과를 내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너무 빨갛게 나오는데 저희가 분석하면은 또 초록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장내 미생물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서 일반 세균에는 38번부터 47번까지 한 10개 정도의 대사물이 있어요. 대사물, 예를 들면 인디시안, 벤조에이트, 되게 유명한 대사고, 또 피로 시작하는 그런 대살들도 있고, 여러분들 이름 알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소변 유기산 검사의 특징이 그 대사물이 어떤 기준치, 예를 들면 0.22보다 0.56이면은 한 두 배 정도 증가했죠. 그래서 어떤 대사가 두 배 정도 증가하면은 소변유기산 검사에서 나올 정도로 대사물이 소변으로 정상치보다 두 배 정도 나올 정도로 장에서는 활발하게 대사가 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박테리아 오버그로스, 시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처럼 곰팡이 대사도 있어요. 그래서 50번과 51번 둘 다 캔디다 알비칸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대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대사물인데 역시 기준치는 어떤 거는 158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219, 9.78인데 이런 경우 또 정상이죠. 그래서 정상일 때는 까만색으로 비정상일 때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정상은 정상인데 이 높은 정상 상위 20% 있을 때는 보더라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보더라인 하이니까 그래서 이런 대사물 가지고 일반 세균인지 흔히 우리가 노르믹스를 줄 것인지 아니면 클로스티리움 균이 높아서 메트로니다졸 들어보셨나요? 후라신이라는 약을 쓸 건지 아니면 곰팡이 대사가 문제여서 그쪽 항곰팡이제 저희는 이제 니스타틴이나 이트라코나졸을 주는데 이렇게 러프하지게 아주 대략적으로 어떤 균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처방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게 유기산 검사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장내미생물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41%의 의미는 100% 기주가 정상이었을 때, 50% 미만일 때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빨간색으로 표현해서 나쁨이라고 표현하고, 50%에서 75% 사이를 보통이라고 표현해요. 이 이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들의 알고리즘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략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했던 이 대사물 10개 중에 대략 5개, 그리고 유산균 디락테이트가 증가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락토바실러스가 많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디스바이오시스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클로스트리움 관련된 균주, 곰팡이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서머리 페이지에서도 알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세요. 이 곰팡이균 대사물이 보시면은 정상치가 9.78인데
473. 어유, 이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또 대사문 아라비노톨도 158인데 856. 여러분도 혹시 유기상 검사를 했으면 이 썸머리 페이지는 컷 포인트만 조금만 지나가도 뭐 1.2배, 1.1배만 뭐 조금만 지나도 빨간색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 못 찾아요. 항상 어렵지만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 이 뒷장을 열고서 이 친구는 일반 세균도 많이 증가됐죠. 0.2인데 1.96이니만. 이렇게 봐서 일반 세균 제너럴한 균주가 많지만 진짜 핵심 방구 뿡뿡뿡의 진짜 문제는 캔디다 알비칸스라고 하는 펑거스, 곰팡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시보냐, 즉 스몰 인테스틴, 소장 내 박테리아 오버그로스, 세균의 과증식이냐, 아니면 F는 펑거스, 곰팡이거든요. 그래서 곰팡이냐, 세균이냐, 둘 다인 거죠. 근데 훨씬 많은 균주가 곰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물론 노르믹스도 주겠지만 항곰팡이제, 흔히 말하는 졸로 끝나는 이트라코나졸 또는 플루코나졸 또는 물약으로 주는 리스타틴 이런 것들을 보통보다는 좀 더 오랜 기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대사물 따라서 저는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진짜 사실은 진짜 아틀라스는 16S RNA라고 하는 저 NGS라고 불리우는 유전체 분석이에요. 여러분들 마이크로바이옴을 PCR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뭐 좋은 균, 나쁜 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하기 어렵지만 종속, 광문, 개 이렇게 해서 마치 개냐 고양이냐. 우리가 이제 늑대와 개를 구별 못하면 안 되죠. 근데 늑대와 개를 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있지만 그냥 그 위에 예를 들어서 객과류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있고 속이 있고 그것이 뭉쳐서 어떤 예를 들면은 객과류가 포함되어 있는 포유류 이런 식으로 종속 강문 개는 이제 뭐 좀 더 동물이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종까지 나오는 이 방법을 사실은 굉장히 해상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써요. 저희가 이제 분석했던 그런 첫 번째 회사는 이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서 단순히 클로스트리움이라고 하는 균주 잠깐 보면은요. 클로스트림이라고 하는 제가 클로스트리움 얘기는 가끔씩 할 테니까 오늘 강의 중에서 클로스트리움 정도는 좀 어렵지만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클로스트리움 볼티아이, 클로스트리움 디피세 예를 들면 클로스티움 퍼포미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해한 균은 아닌데 이런 클로스티움 볼티에나 이렇게 클로스트림 있고 볼티에가 있으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을 종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게 개냐 늑대냐를 평가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중에 한 방법을 16S RNA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 유전체 분석 전장 뭐 샷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대략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소비자 가격으로 한 30만 원 정도 남짓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정 위치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얘는 개고 또는 객과류고 근데 그중에 개인지 고양이인지 늑대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이 이제 해상도가 높은 NGS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검사를 했고 여기서 얻는 정보는 이렇게 균주 리스트를 알아야지 타겟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항생제를 저희가 고를 수가 있고 노르믹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균주가 나쁜지 또는 유익균이 부족한지 우리가 19종 중에 4종이라고 표현됐는데 식약처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산균에 집어넣는 것이 19종까지거든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또는 비피도박테리아, 롱검 이런 식으로 이런 유익균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유익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NGS라고 하는 시퀀싱 분석을 통해서 증폭된 것이 발견될 정도로 많이 있는지를 보는 경우에서 가끔 이게 제로인 경우도 꽤 많이 나와요. 그랬을 때는 유해균이 많고 유익균이 없다. 생태계에서 득실득실한 그런 맹수들만 있고 어떤 생태계에서 꼭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초식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이것이 나쁜 균, 좋은 균을 가지 않고 더 중요한 게 다양성이에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168종 정도가 검출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리 나쁜 정도 수준의 다양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 사실은 나쁜 균주, 좋은 균주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위쪽에는 나쁜 동물이라고 하는 맹수들, 예를 들면은 사자 또는 뭐 늑대 또는 어, 뱀은 좀 있겠다. 사막에는 그렇게 나쁜 동물이라고 하는 것들도 없지만 아예 초식 동물도 없죠. 아예 풀조차도 없죠. 그래서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장내미생물에서는 유해균도 매우 중요해요. 유해균이 염증을 일으킬 것이 장내축을 통해서 뇌를 교란시키니까. 그러나 장 자체는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단과도 관련되니까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장내미생물 검사에서는 균주 가능한 종별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유익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많은지 이렇게 질병 연관성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것이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일부 균주, 예를 들면 루미노코코스 같은 균주들은 이 장내축과 관련된 대표적인 균주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해서 장도 안 좋고 뇌도 안 좋구나 정도를 이것도 그냥 이렇게 정교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좀 증가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연관성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봐요. 좀 전에 앞에 환자는 168종이었는데 여기는 종수가 60종밖에 안 돼요.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마음에 쓰여요. 유해균은 적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유해균이 적으면은요,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도 초록색으로 많이 나와요. 장이 안 좋은데 유기산 검사가 초록색이네. 그리고 이 유해균도 그렇게 많지 않네. 하지만 유해균이 많지 않아도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유해균의 어떤 알고리즘이고 그 중에 다시 제가 클로스티움 볼티아이, 클로스티움 디피세라고 또 했는데 어, 전체 유해균, 예를 들어서 프로테오 박테리아 우리가 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냐 늑대냐 갯가루냐 그게 아니고 포유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쁜 포유류가 10% 기준으로 2.19%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유액이 많지 않네. 근데 몇 마리 있는 놈들이 아주 맹수들이야.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유익균도 물론 별로 없지만 60종 앞에 148종에 비해서 형편없이 종수가 적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장이 더 안 좋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FMT, 장내미생물의 어떤 총체적인 변화를 갖게 만드는 그런 대변 분변 이식,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식하는 어떤 적응증으로 삼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데이터에서 누가 낙서를 했네? 이거 좀 지워주시겠어요? 이거. 네. 저희 데이터에서 수변 유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소변유기산 검사에서 여러 지표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게 일반 세균의 대사물들이에요. 여기 숫자가 그것이 에브노말, 비정상인 거의 퍼센트예요. 그래서 어떤 지표들은 이렇게 거의 80%나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벤조에이트라든지 어떤 지표들은 한 20%. 그래서 저는 이제 얼추 이것을 평균 내기 참 어렵지만 일반 세균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이 정도, 한 40% 정도에서 대사물에 비정상인 대사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저의 데이터 감각이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은 혐기성균, 클로스트리움균, 혐기성균 맞아요. 그래서 클로스트리움이 양성 나오는 퍼센트는 적어도 이 이원의 소변유기산 검사에서는 한 20% 정도. 그리고 곰팡이가 펑거스가 요 두 지표인데 이것도 한 20%. 그래서 유기산 검사를 그냥 합쳐서 나쁨이라고 알고리즘 나오는 경우는 한 30% 정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소변 유기산만 검사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적어도 이원 검사에서 빨간 새우 나오면 30% 안에 드시는 거예요. 녹십자나 다른 회사 거는 이게 한 50% 정도에서 빨갛게 나오도록 알고리즘이 짜져 있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 빨간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맨 마지막 장의 막대 그래프가 얼마나 정상치보다 막 10배, 20배 그런 것들이 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저희 데이터는 이 정도입니다. 장내 미생물 NGS, 좀 전에 16S RNA NGS,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대변 검사에서 세 가지 제가 얘기했죠. 유해균 과다. 이런 경우가 66%.
유익균 부족, 이것도 63%. 다양성 지수 부족도 꽤 많아요. 누가? 자폐 아이들이. 그러면 이것들이 일반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음, 예전에 제가 첫랩이라고 초창기 때 제가 장내미생물 검사를 우리 천종식 교수님과 같이 진행했을 때는 한 7년 전 얘긴데요. 그때는 이제 대시민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유해균이 과다 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3분의 1 정도가 있었고 3분의 1 정도가 중간 타입, 3분의 1 정도가 매우 건강한 저 같은 경우 매우 건강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장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건강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3분의 2 정도에서 빨갛게 나왔다는 얘기를 보면은 자폐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장내 미생물이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시요.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일종의 비교하는 통계가 아니에요. 정상군에 비해서 자폐가 어떻다. 그런 논문들은 이미 많이 있고, 실제 현장에서 제가 체험하고 저희 병원에서 만들었던 데이터 상에서 어떤 분포를 이루는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분포에 들어가는지 볼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아, 유해균이 정말 많이 있구나. 자폐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적어도 아까 제가 처음에 보였던 것처럼 장이 안 좋은 경우가 한 50% 정도 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볼게요. 클로스트리움 디피세, 클로시움 볼티아이 좀 어렵죠. 클로스트리움 시리즈 두 대표적인 거고 특별히 디피세는 제 환자 중에 예전에 프랑스 사람이 있었는데 디피세 이러더라고요. 영어로 디피컬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치료하기 힘들면은 디피세 이렇게 반응하던데 이렇게 클로시움 디피세가 우리 106명 중에 NGS 검사한 106명 중에 23명, 즉 22%가 나왔어요. 그리고 옆 동네 클로시온 볼티아이라고 하는 경우는 106명 중에 41명, 약 40%. 그럼 이런 게 일반적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 대상에서는 이 클로시움 디피세 같은 경우는 약 2%가 안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볼티아이도 거의 나오지 않아야 돼요. 않아야 돼요. 근데 적어도 제 환자들은 물론 장이 안 좋으니까 특히 저한테 왔겠죠. 이런 바이아스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높게 나와요.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 클로스티움 볼티아이, 클로시움 디피세를 치료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볼게요. 클로스티움 디피세, C 디피세라고 하는 거. 이런 경우는 주로 원인이 항생제 남용,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독소에 의해서 장 자체의 점막이 망가지고요. 그리고 과증식이 돼서 우리 리키거 신드롬 장투과성이 증가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더 나아가서 뇌로 올라가는 그런 장내축의 한 대표적인 균주이고요.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자폐 아동에서 클로스트림이 현저히 높음, 저희 현저히 높았죠. 그리고 자폐 아동에서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즉 클로스티움 디피스테를 치료하는 처방을 했더니 일반 노르믹스 가지고 잘 안 들어요. 메트로니다졸, 후라시닐 또는 반코마이신을 통해서 치료하는데 행동 증상이 일시적으로 개선,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클로스움 디피세는 정말 어려운 치료고 그러나 항생제를 줬는데 자폐 증상이 개선되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장내축 이론들이 계속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클로스형 볼티아이 역시 저는 오히려 그 디피세보다 이것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역시 뇌 쪽을 가는 거고 여러 논문들에서 자폐아에 대해서 여기서는 8.2배라고 했죠. 저는 좀 더 많았어요. 거의 몇십 배였으니까 아마 저한테 오는 아이들이 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연구 논문에서도 8.2배면 의미 있는 균주, 자폐 아이들의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다 그런 논문들이에요. 클로시움 볼티아의 증가, 그리고 거기서 대사 중에 어떤 신경세포 이상 가능성을 메커니즘까지 제기하기도 해요. 치료는요, 항생제예요, 항생제. 항생제 중에 물론 노르믹스에 잘 들을 수도 있어요. 클로스트리움들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메트로니다졸이라고 하는 후라신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14일 정도 처방을 해야지 제거가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불순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방코마이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항생제 중에 굉장히 센 항생제긴 해요.
노르믹스 같은 경우는 장에만 작용해서 그렇게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없는데 반코마이신은 가끔 발진도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로스트리움 디피세 볼티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효과가 있는가? 근데 또 재발도 잘 돼요. 그래서 반드시 미생물 회복. 이것은 항생제 하나만 가지고 치료한다가 아니라 우리 여러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이 같이 노력하시는 식단, 그리고 장을 좋게 해주는 여러 가지 보충제 이런 거 통해서 하는 거예요. 끝판왕은 FMT예요. FMT는 건강한 사람의 분변 미생물 이식, 그리고 클로스트리움 디피세 인픽션, CDI라고 하는데 이런 클로스트리움 감염 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꼭 자폐가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최근에는 암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실제 치료도 병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산균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유산균들이 다 여기는 총 투입돼야 돼요. 장내 환경을 지속적으로 미생물 회복을 병행시키는 것 중에 유산균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클로스트림과 경쟁하기 위해서 좋은 유산균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여기 보면 S 부올라디, 사크로마이시스 부올라디, 소아 선생님들, 소아 환자들은 비오폴 많이 아실 거예요. 250 정도 들어있는 그 사카로마이스 부올라디. 이거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클로스트림과 경쟁해서 그것을 우세균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점막 회복을 위해서 글루타민을 쓴다든지 자세한 거는 제 그 영상에서 보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엘사로그맘의 이 추천 유산균이라고 하는 유산균 총정리 구분의 끝내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채널들을 환자들한테 많이 소개해요. 이분은 진심으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그 토양에서 마치 우리 꽃을 키우듯이 그런 과정으로 잘 정말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이런 락토박실러스 시리즈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람노서스, 플라티룸, 루테리.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 덴마크 유산균이라든지 뭐 VSL이라든지 우리나라도 굉장히 100억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균주 락토플러스 비피도가 잘 갖춰져야 돼요. 비피도에서는 비피도 박테리아 롱검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유명한 균주가 잘 있어야 되고 사크로마이시스 부올라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어떤 제품들이 가장 퓨어하고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니까 9분만 투자해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한번 케이스 볼게요. 남자 8세, 자폐고 변이 안 좋고 과도한 각성. 그래서 최초로 왔을 때 저희가 장내미생물 검사를 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일단은 유익균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그리고 클로시움 볼티아이가 0.51, 클로시움 디피세가 0.1, 이렇게. 그리고 어, 유해균도 나쁘고 유익균도 적고 일반적으로 이 회사 것에서는 한 150 정도가 기준인데 다양성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이 같은 타입 중에서 이 끝자락에 있으니까 그래서 유해균이 많다. 이렇게 했던 아이인데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이 처방을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노르믹스, 프라시닐 그리고 반코마이신까지 쓰고 궁극적으로는 FMT까지 했어요. 건강한 삶의 대변 이식. 최근에는 저희가 회사를 좀 바꿔서 CJ 그 아까 첫랩이라고 했던 회사의 그 기술을 그대로 데이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CJ라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천정식 대표님의 회사에서 분석을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FMT 이후에 클로스트리움 볼티아이가 미검출 그리고 클로스트리움 디피세가 미검출 한 번 분변 이식을 했어요. 제가 FMT 케이스가 한 20 케이스 정도가 되는데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은 케이스만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 FMT 케이스인데 이거는 제가 슬라이드 쇼로 보여줘야 되는데 어, 오케이. 이 케이스 제가 슬라이드 쇼로 보여줘서 했는데 좀 뭉쳤어요. 죄송한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오케이. 네. 그래서 장이 안 좋았던 케이스고 역시 종수가 적었고 저희가 유익균이 많지 않아서 FMT 다행히 이제 그 캡슐 작은 캡슐을 먹을 수가 있어서 해봤는데 아이가 목소리가
커지고 집단 생활을 잘하고 다녀요. 이런 얘기를 이제 2차까지 했을 때, 그리고 3차까지 했고, 사실은 이제 순서대로인데 이게, 언어가 호전되고 하이톤만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해서 추가 FMT를 하고, 두 번째 한 게 이제 이런 피드백을 받았던 케이스예요. 여기 보면은 사소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드디어 머리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좋은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FMT를 세 번까지 하고 다음 달에 네 번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치우도 있는데 제가 아직 미공개 데이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 대학병원에서 FMT 먹는 FMT 오ral FMT를 지금 자폐 아이들 대상으로 통계를 내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카스라고 하는 점수가 호전되었다. 그 정도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모든 사람한테 FMT가 대상 아니에요. 저한테 전화 와서 FMT 하고 싶습니다 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클로스tridium 디피세나 클로스tridium 볼티아가 심한 경우, 방코마이신 가지고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적어도 장이 좋아져야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앞선 환자의 케이스처럼 60종, 50종 이렇게 종수가 너무 적어서 황폐화된 사막에 언제 꽃을 키우나 싶을 때는 FMT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기도 합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처방하는 케이스를 말씀드렸고, 앞서 제가 좀 전에 영상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멜케어 아카데미의 첫 번째 강의가 장내축을 통한 자폐 ADHD 치료. 여기 약 1시간 20분 정도의 강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생제를 쓰고, 어떻게 장점막을 회복하고, 어떻게 유산균을 쓰고,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는 해독,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 상대적으로 제 영상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솔루션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중금속 데이터를 먼저 좀 보여줄 건데, 중금속 하면은 이제 검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소변에서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모발 미네랄 검사가 좀 더 보편화되어 있어요.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 보시면은 앞단에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또는 구리 이런 어떤 미네랄과 또는 주요 미네랄 또는 미량 미네랄들이 이제 있는데 저는 그 파트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어차피 어린아이들 검사하면은 대부분 빠른 대사가 되는 게 맞아요. 칼슘은 낮고 나트륨은 높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중금속 파트를 보려고 하는데 이 중금속 파트를 보려고 할 때도 몇 가지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 아이는 알루미늄의 기준치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기준치예요. 레퍼런스 레인지 기준치. 기준치를 당연히 월등히 넘었죠. 알루미늄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이 납과 카드뮴과 수은, 듣기만 해도 무서운 중금속들은 비소 같은 것들은 괜찮은 거냐라고 했을 때, 이 회사가 되게 보수적이다 보니까 요 기준치는 흔히 말하는 톡시콜로지, 독성학에서 나오는 기준치예요. 사실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낮춰서 기준치를 잡아야 돼요. 어쨌든 처음에 이 보수적으로 잡은 기준치를 따졌을 때도 비소는 안 나오고 저희 전체 120명 중에 수은이 그 기준치를 넘긴 경우가 1.7%, 납이 1.7%, 그리고 알루미늄이 무려 13% 정도가 되었어요. 네, 클로스트리dium 방코마이신을 먹고 재발률이 얼마 될까요? 재발률을 정확하게 연구 논문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저는 이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지 않고 클로스트리dium 균주만 제거하면은 적어도 50% 이상은 저는 재발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데이터로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장내 환경, 즉 식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금속 좀만 더 얘기할게요. 알루미늄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는 이제 자폐 아이들 대상으로 한 거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차움이라는 곳에서 저도 거기는 이제 일반 건강한 아이들까지도 데이터를 모으니까 걔네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7%, 납은 좀 더 제 기억에는 납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데이터에서는. 근데 알루미늄이 7%에 비해서 13%, 수은과 비소는 보통 해산물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일수록 수은이 많이 높아져요. 특히 50대 남성들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렇게 해산물 또는 특히 이제 참치고등어 또는 조개류에서 나오는 비소류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고,
납은 물고 빨고 하는 장난감에서 많이 나오고요. 알루미늄은 곳곳에서 환경 호르몬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있고, 제가 아까 기준치를 낮춰서 잡았을 때도, 그러니까 좀 더 기능의학적인 관점에서 잡았을 때도, 그러면 이제 비소가 좀 높아지고 수은도 13%고 납도 5%, 그러나 알루미늄은 더 높아졌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좀 이 데이터 통해서 봐주시고, 그래서 알루미늄과 자폐 스펙트럼과의 연구도 많이 있고,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과 연구는 좀 적어요. 원래 알루미늄 하면은 좀 더 파킨슨, 치매, 퇴행성 뇌질환 또는 주관적 기억 저하 이런 어떤 어른들의 뇌에서 알루미늄은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적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폐 아동의 뇌 조직을 어떻게 얻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알루미늄을 추적했던 그 보고가 있었겠죠. 그리고 자폐아동에서 소변에서 알루미늄이 증가했다. 이런 보고도 있었겠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기존 연구에서 알루미늄 독성이 산화 스트레스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와 관련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제시키는 몸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기능도 관련된다. 그래도 해독경 내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알루미늄 높으면 부모들이 억울하죠. 그렇지 않아도 클린 환경을 계속 지향해 왔는데, 클린 다이어트를 해 왔는데, 갑자기 알루미늄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뒤에 있는 환경 호르몬이 높으면 좀,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해독 경로의 문제, 이것은 또 미토콘드리아도 관련되기도 해요. 이런 논문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폐아동에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은 노출 증가. 이제 생각보다 요즘 환경이 그렇게 클린하지 않아요. 식수, 식기, 제산제. 제가 백신을 이렇게 까맣게 표시한 이유는 논란들이 많아서 그래요. WHO에서는 공식적으로 백신의 알루미늄은 미미하거나 무시할 정도다 하지만 그래서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알루미늄 증가. 이런 부분이어서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중간적인 입장이에요. 필수 백신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백신들을 저희 어렸을 때보다 훨씬 많은 백신들이 지금 맞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경, 당연히 우리 둘러싸고 있는 많은, 그래서 가능한, 이 좀 이따가 환경 호르몬도 얘기하겠지만, 생각보다 클린 환경이 맞을까? 우리가 매일 밥을 짓고 있는 그런 어, 프라이팬이라든지 식기류 등은 정말 안전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엄마들의 어떤 그런 이슈, 죄송해요. 엄마들의 이슈보다는 그런 환경적인 이슈보다는 그 자체의 어떤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해독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제 영상 어딘가에 찾아보시는데 해독에는 1단계 해독이 있고 2단계 간에서 하는 해독을 있고 또 장도 해독 기능이에요. 그래서 간과 장 이런 것들이 다 해독 기능인데 장이 안 좋거나 또는 간에서 유전적으로 또는 영양소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해독. 그중에서 1차 해독은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독 주스 할 때 느낌 오죠? 그런 좋은 야채, 좋은 또는 야채 스무디, 야채찜 이럴 때 보통 1차 해독과 관련되는 건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1차 해독, 2차 해독, 아미노산은 2차 해독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이제 글루타치온 역할이 중요한데 그 기능이 떨어졌을 때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해독과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가 역시 중요하구나. 세포의 핵심은 미토콘드리아구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는 뇌 혈관 장벽이 취약해. 이것도 쉽게 신경 독성으로 가겠죠. 좀 더 뇌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그럴 수 있고요. 등등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해독 기능을 좀 전에 이렇게 중금속을 측정하는 중금속 검사도 있지만 실제 해독 기능을 평가하는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특히 요 투메트 히프레이트는 중금속이 있을 때 이거 밀어내기 위한 대사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이 증가됐을 때는 중금속 검사가 필요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3번과 4번, 7번까지는 글루타치온의 로딩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그런 대표예요. 그래서 저희 전체 데이터에서 이게 나쁨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17%. 제가 그래서 약 20% 정도의 제 데이터 감각으로 해독 기능이 심하게 안 좋구나라는 것들을 그래서 해독 기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독시킬 것인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환경 호르몬 얘기할게요. 환경 호르몬은 많은 병원들이 경험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초기 세팅할 때 그래도 중금속 못지않게 환경 호르몬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는 자폐아이들한테는 환경 호르몬은 다 검사를 하는 편이에요. 환경 호르몬에는 크게 비스페놀이 있고요. 파라벤이 있고 그다음에 프탈레이트라고 있어요. 다 좀 낯서신 이름일 텐데 비스페놀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비스페놀 S. 제 환자 한 케이스인데 얼마 전에 왔던 케이스인데 여기 보시면 파라벤 중에 4번 어, 네. 메틸 파라벤이라고 있어요. 이 메틸 파라벤이 정상치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은 8,480. 이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파라벤은 방부제 그리고 화장품, 로션, 샴푸, 의약품, 식품.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체내 축적이 되면서 심지어는 젊은 여성들 중에 유방암이 생기는 요인 중에 이것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폐아동에서 이 좀 전에 말했던 파라벤, 여기서는 이제 메틸파라벤이긴 하지만 여러 논문들이 비교적 최근 논문들로 자폐 그룹에서 수변 내 파라벤, 저희가 하는 수변 내 검사 심지어는 임신 중 모충의 모체의 파라벤도 발달 저하와 연관성. 이러면 참 좀 애매하죠. 이거는 이제 이런 연구가 있다. 그리고 내분비 교란 물질에 의해서 민감도가 증가해서 등등등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이제 보여준 연구들이 있어요. 저희 병원 데이터 잠깐 좀 볼게요. 좀 전에 비스페놀 파라벤, 프탈레이트가 정상치를 벗어난 경우를 퍼센트로 말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비스포너 S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좀 전에 메틸파라벤은 한 20%좀 안 돼요. 어, 좀 더 약한 에티파라벤은 좀 증가돼 있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대사마다 좀 달라요. 프탈레이트는 대략 적게는 10% 미만에서 많게는 70%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많이 나오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결과지 받으시면 저한테 다 설명 못 들으시면 챗GPT에 올리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스페놀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통조림, 영수증 많이 나와요. 영수증. 일회용 식기, 열에 노출된 플라스틱, 전자레인지, 뜨거운 음료를 종이컵에 넣은 박는 코팅되어 있는 종이컵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텀블러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통조림 내부에 에폭시 수지 코팅 그리고 영수증 이런 부분들. 파라벤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가 친숙한 물건들이 많아요. 화장품, 보습제, 샴푸, 바디워시, 로션, 일부 의약품에도 들어있고요. 식품 보조제. 그래서 요즘은 어떤 식품을 사거나 또는 의약품을 사거나 뒤에 보면 파라벤 프리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프탈레이트도 샤워 커튼, 바닥재, 장난감. 장난감은 특히 이제 중국산 장난감의 이음을 납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물고 빨고 하는 아이들은 장난감을 플라스틱 장난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장난감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거 알아요. 이걸 어떻게 다 피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검사상에서 높게 나오면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플라스틱 유연제로 쓰이고 있고 어, 굉장히 프탈레이트가 많고 고위험 노출되는 생활 환경의 애시, 플라스틱 물병, 식기를 전자레인지거나 식기세척기에 사용하는 경우,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에어스프레이 같은 거, 디퓨저 이런 것들, 패스트푸드, 편의점 도시락, 플라스틱 포장 이런 것들 있죠. 영수증 많이 만지는 직업군, 마트 직원들 또는 PVC 장판, 애들 푹신푹신한 장판들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이거 어떻게 다 피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신경 써서 클린한 제품들,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이 있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소변에서 어, 이 환경 호르몬을 측정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노출을 피한다 보면은 도시에서 못 살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피할 방법 찾는데 해독과 자폐 연구는 좀 더 중금속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해독을 하는 것 중에는
킬레이션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액으로 킬레이션 한다 해서 보통 EDTA 킬레이션을 많이 쓰는데 정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납 중독이 있거나 납 수치가 혈액이나 수변이나 모발에서 증가되면은 보통 우리가 EDTA 킬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해독 기능이 감소한 비율이 17%라고 하는 거는 그 알고리즘에서 이제 해독 기능이 빨간색으로 나온 경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20%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독 기능이 감소라고 생각해요. 의외로 적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수변 유기산 검사 기준이에요. 수변 유기산 검사에서 그 알고리즘. 그래서 아까처럼 환경 호르몬은 증가가 많이 되어 있는 게 좀 많죠. 그리고 중금속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잡는지 따라서인데 수변 유기산 검사에서 해독 기능에 대한 부분이 저는 한 20% 남짓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킬레이션이 있는데 이런 경구용 킬레이션으로 대표적인 게 DMSA, DMPS 들어보셨을 거예요. DMSA, DMPS. 그래서 어, 저 경험적으로 수은 같은 경우는 이 EDTA 정맥으로 하는 킬레이션 가지고는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먹는 데서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치과 치료에서 수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소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른들은 꽤 있으니까. 그래서 아말감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거 말고 대표적인 게 이제 고등어나 참치나 이런 어떤 수은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큰 물고기들을 먹었을 때,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제한해도 꽤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닌데 수은이 높은 경우는 참 오리무중이긴 해요. 그럼 어쨌든 일반적으로 높은 수은을 제거할 때 이 정맥으로 하는 킬레이션은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구용 TMS, 킬레이션이 DMSA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구매할 수가 없어서 해외에서 직구하는 그런 매우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수은, 납, 비소의 이 DMSA 또 DMPS는 수은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해독할 때 보통 이 두 쌍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제가 자폐 때 많이 얘기하는 알루미늄은요, 이 킬레이션 중에서 이 DMSA, DMPS는 이 상대적으로 알루미늄과 관련된 것은 좀 약해요. 그래서 수은은 여전히 강력하나 수은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이 DMSA, DMPS를 보통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자폐 아이들한테는 수은은 좀 적다. 그래서 그 참고하시고, 물론 그 높은 경우가 기준치에 따라서 2%나 한 4% 정도가 있으니까 역시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좀 더 쉽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영양소를 써서 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독은 주로 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해독제들이 우리가 흔히 친숙하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글루타치온 들어보셨고요. 그다음에 글루타치온의 전구체로 N-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낙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전구체, 가래약 때 쓰는 그런 가래약,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처방약으로 가래약 쓰는 게 보통 NAC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제 가래약을 대신해서 구해서 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항산화제 중에 알파리포산, 그리고 대표적으로 셀레늄과 아연. 벌써 해독하면은요. 셀레늄, 아연, 밀크시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보통 해독 때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특별히 가장 강력한 것은 글루타치온인데,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워낙 요즘 그 필름용도 나오고 환원용으로 많이 판매하니까, 그러나 기능학적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중금속을 제거하는 목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도움되지 않아요. 정맥, 흔히 말하는 배곡주사라고 하는 점맥을 놓거나 아니면 굉장히 효율성 높은 리포점 형태를 구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리폴티 글루타치온, 리포스페리 글루타치온 이렇게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주로 이런, 그리고 퀵실버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회사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펌프형도 있고 대부분이 액상이에요. 그래서 알약으로 만드는 것은 환원형이고 액상인데 이게 굉장히 맛이 역해요. 그래서 저희도 몇 번 글루타치온을 갖다 놨는데 너무 못 먹어서, 특히 아이들의 입맛이 되게 까다로워서 못 썼는데, 최근 저희가 트리포티 거를 어, 병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니메드라는 회사에서 갖다 놓으셔가지고 요 드셔보신 분들 알 거예요. 수박 맛, 오렌지 맛이 있어서 맛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맛을 잡아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것을
주기 시작해서 혹시 이 트리포틴은 미국에서 직구를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건 보통 의사들에게 공급하는 거니까. 그러나 나머지 퀵실버 같은 것들은 직구 가능하니까 직구를 구하시거나 기능의학병원 유니메드라는 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기능의학병원에서 이 트리포티를 찾으시면 돼요. 모두가 아니에요. 해독 기능이 떨어진 사람. 그래서 한 아이인데 5살 아이인데요. 초창기에 해독이 있었고 수은과 납이 높았었는데 끊임없이 글루타치온과 기타 해독과 관련된 여러 식단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건강한 식단을 하면서 해독 기능을 끊임없이 한 4번 정도 검사했는데 43%에서 64%로 올려놓았던 이런 케이스를 잠깐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어쩌면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해왔던 부분이고 유기산 검사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미 제가 한번 웰케어 아카데미 통하여서 미토콘드리아 유기산에서 1시간 20분짜리 영상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저희 데이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웰케어 데이터 120명을 분석했더니 빨갛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준치가 어,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위 36% 이하 그리고 36에서 50, 한 중간 정도 되겠죠. 그리고 52에서 68 그리고 68에서 84 그리고 아주 좋은 케이스가 각각 어떻게 분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 저희 그 유기산 검사 결과지 보면은 이렇게 알고리즘이 있는데 매우 안 좋은 경우가 16% 그리고 안 좋은 경우가 11% 보통인 경우가 24%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딱 중간에 끊으면 한 50% 정도가 보통 이하로, 보통 중간 이하로 미토콘드리아가 안 좋습니다. 그럼 이 안에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대사물마다 다르겠죠. 다시 좀 어려워요. 유기산 검사를 알고 미토콘드리아를 이해한다는 전제에서 오늘 영상이 나가는 건데 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방산 대사가 저희가 종종 많이 발견되는 건데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요 지방산 대사가 대사물들이 증가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저희가 L카르니틴을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그리고 주려면은 몸무게당 50에서 100mg, 주려면은 1000mg 줘라. 저기 5세 아이도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안 좋은 경우는 꼭 그 L카르니틴을 복용하도록 하시고 탄수화물 대사 중에 대표적으로 피루비산과 젖산이라고 부르는 요 증가폭은 각각 30%나 10%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피루비산이 증가되는 경우는 비타민 B1, 2, 3, 5, 알파리포산. 자, 나머지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특히 요 뒤쪽에 말레이트가 증가되는 경우가 한 50%, 나머지는 그리 흔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쪽 파트, 지방산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이쪽 TCA 사이클, 미토콘드리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때 처방하는 미토콘드리아는 다 달라요. L카르니틴 또는 코엔자임 Q10, L알기닌 이런 것들을 제가 각각 처방하는 것들은 제 앞선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사람마다 미토콘드리아가 다르다. 어떤 아이는 굉장히 3세 여자는 30%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어떤 아이는 52%, 어떤 아이는 64%, 어떤 아이는 80%. 사람마다 같은 자폐 스펙트럼인데도 미토콘드리아는 다 달라요. 왜 다를까? 나이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이 미토콘드리아 대사 이상은 다 나이가 같다고 봤을 때, 잠깐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어, 나이랑 관계없이 더 어린아이가 나쁘다는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전적인 질환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렇게 많이 나쁠 때, 그리고 중간중간에 장이 안 좋을 때 영양 흡수가 안 좋아서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자폐 스펙트럼에 안 좋은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는 100%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신 이 아이는 노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도파민 계열의 신경 전달 물질이 낮으니까. 그래서 ASD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ADD가 더, 즉 자폐 스펙트럼이 더 보다는 ADHD의 한 증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미토콘드리아 너무 좋은 경우는 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고기능 자폐 상대적으로 에너지 대사가 안 좋은데 그중에서 특별히 안 좋은 데가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B군 그리고 요 이쪽 카르니틴이 필요한 지방산 대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B를 줄 것인가 카르니틴을 줄 것인가 코엔자임 Q10을 줄 것인가를 쿠키텐도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올렸던 유전자 질환이에요. 글루트라고 하는 그런 미토콘드리아 전 단계인 탄수화물에 해당 작용에 해당되는 유전자의 미토콘드리아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대사가 0%, 같이 영향받아가지고 지방산 대사 0%, 에너지 생성 0%. 실제 이 아이는 처음 진료실에 왔을 때 거의 그냥 누워 있었어요. 아이가 너무 피곤해 하니까.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안 좋으니까 뇌질환도 잘 생겨서 경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자폐 스펙트럼 뭐 또는 ADHD 이런 진단을 붙이기보다 이런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질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굉장히 고농도의 생리학적 치료를 했던 결과 처음 왔을 때가 11월 8일이고 최근 3월에 했고 지난주에 한 번 더 했으니까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정상 범위가 3.48인데 19점. 지방산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어, 탄수화물 대사 3.28까지 정상인데 6.1.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어, 또 7번 사이트레이트 1300까지 정상인데 1500. 모든 지표들이 정상 범위를 다 벗어났어요. 그랬던 아이가 지금 예를 들면은 아디페이트가 19에서 오른쪽에 8.6, 14에서 8.9, 7번 사이트레이트가 1550에서 1100 정상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거나 높아도 꽤 수치가 꺾인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예를 들면은 15번 이 비타민 B의 이 알파케토 아이소발레이트는 7.54에서 0.90으로 높다고는 표시되어 있지만 7.54에서 0.90으로 크게 대사가 호전된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록 타고난 유전적인 질환이어도 미토콘드리아는 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증상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적어도 누워있던 아이가 일어나고 소근육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미토콘드리아 부스터만 쓴 경우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아침에 봤던 환자 아이인데 3세 아이고요. 어릴수록 반응 잘해요. 그래서 에너지 생성이 적고 비타민 B군 대사는 더 안 좋고 지방산 대사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방했던 것은 카르니틴도 들어있고 그리고 비타민 B1235와 알파 리포산도 들어있고 그리고 코엔자임 Q10도 들어있고 비타민 B군 1235 이게 재미있는 거는 미토콘드리아 질환은요 비타민 1235에는 작용되는데 692 쪽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692와 12 비타민 B1235는 좀 따로 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692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겠지만 어쨌든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비타민 B1235 그래서 그 영양제에는 비타민 B1235만 들어있어요. 6번도 들어있긴 하네요. 그래서 주로 미토콘드리아 부스터에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미토업이라고 하는 그런 가루약을 꽤 많이 먹였어요. 성인 기준으로 먹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때에 비해서 약 3개월 된 오늘 아침 검사인데 좀 전에 41%에서 77%로 비타민 B군이 17%였는데 50%로 이 지방산 대사가 50%였는데 100%로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TCA 사이클 33%에서 88%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도 다시요. 서브에리트라고 하는 흔히 나오는 이 지방산 대사가 5.04에서 1.76으로 정상 그리고 피루베이트 3.28까지 정상인데 7.2잖아요. 꽤 높잖아요. 4.12까지 밀어 넣었어요. 높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TCA 사이클이 대부분이 정상이 됐고 그리고 비타민 B군과 관련된 대부분의 대사들이 정상 범위로 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3개월 사이에 생리학적 치료라고 하죠. 미토콘드리아 부스터를 잘 사용했을 때
환자들이 유기산만 좋아지는 게 아니겠죠. 아이는 좀 더 활발해졌어요. 이 아이는 감각이 예민하기보다는 늘어져 있고 소근육, 대근육 떨어져 있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에너지 저하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활발해지니까 엄마가 좀 피곤해지긴 했지만 그러나 활발해졌어요. 그리고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미토콘드리아가 안 좋으면 저는 오히려 검사에서 빨간 게 많이 나올수록 안 좋은 게 많이 나올수록 엄마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미토콘드리아 부스터를 좋아진 케이스. 거꾸로 미토콘드리아 쪽에 질환이 있지만 굉장히 안 좋았겠죠. 처음에는 30%. 근데 지금은 59%까지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을 치료해서이기도 해요. 장. 장을 치료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부스터를 계속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장을 통해서 음식물들, 특히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음식물들이 단백질을 통해서 분해되는 아미노산들이 계속 몸속으로 잘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래서 제가 기승전 장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질환 자체가 있는 그런 유전적인 소인 말고 장이 안 좋아서 영양의 불균형이 있어서 미토콘드리아 안 좋은 경우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장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도 개선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생약적 치료, 영양제를 한 움큼씩 먹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식단이 건강해지기, 특히 동물성 단백질에서 많이 나오는 아미노산, 카르니틴, 아르기닌, 비타민 B1, 2, 3, 5, 다 아미노산들에서 또는 동물성 지방에서 동물성 단백질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 개선이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신경 전달 물질이 낮아요. 이제 다른 지표들은 좋아져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저 수변유기산 검사 굉장히 자세히 용량까지 논문까지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꼭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연스럽게 신경 전달 물질을 얘기를 할게요. 어, 자폐 스펙트럼도 힘든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7세가 되면은 학교를 입학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 이 ADHD가 동반됐을까 봐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물론 자폐도 힘든데 실제 동반이 따로 놀기도 하고요. 자폐와 ADHD는 기본적으로 뇌파 관점에서는 자폐 같은 경우는 되게 과도한 불안, 빠른 뇌파가 중심이고요. ADHD는 학습 장애라고 보통 어텐션 디피션시잖아요. 그래서 느린 뇌파, 세타파가 증가해서 뇌파 관점에서는 둘이 달라요. 그러나 모든 질환들이 그렇듯이 자폐 스펙트럼과 ADHD가 공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논문들에서는 이 코모비디티라고 하는데 공존하는 경우는 40에서 50%까지 이야기하나 그걸 정확한 통계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 데이터만 놓고 잠깐 좀 볼게요. 그 전에 뇌를 지배하는 신경 전달 물질 여전히 도파민, 세로토닌, 노아드레날린 이런 것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가바 또는 신경을 흥분시키는 글루타메이트, 엔돌핀, 옥시토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중에서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요, 이 시냅스라고 하는 공간, 즉 뉴런과 뉴런 사이 우리가 천억 개의 뉴런 신경 세포가 있고 그것보다 곱하기 천에서 천 조개의 뉴런 이 신경과 신경 사이 간극, 뇌세포와 뇌신경과 뇌신경의 간극을 이렇게 시냅스라고 하죠. 이 시냅스의 신경 전달 물질이 다량 이렇게 나왔다가 재빨리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없애는 효소에 의해서 어 이것이 없어져요. 영어로 이제 디그라데이션 되는데 그래서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정작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재흡수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제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 약 SSRI 또는 어, 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만드는 약들이에요. 검사는요. 검사는 없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정신과 쌤들은 검사가 없다고 믿어왔어요. 그냥 설문 기반으로 ADHD다, 설문 기반으로 우울증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꽤 오랫동안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해왔고 특별히 다른 회사와 달리 LCMS라고 하는 이 유기산 검사를 굉장히 정밀하게 보는 방식에서는 이 신경전달 물질이 낮은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요. 그래서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좀 어려워요. 노에피네프린, 도파민의
대사 물질들을 측정했더니 낮은 대사들을 찾는 그런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노에피네프린이 낮음, 도파민이 낮음. 이 둘 다 좀 낯설죠.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좀만 더 갈게요. 그래서 이 노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은 거의 같은 계열의 신경 전달 물질, 뇌를 자극시키고 뇌를 돌아가게 만드는 건데 우리 흔히 그것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돌아가지 맞게 리업테이크, 재흡수를 억제하는데 도파민의 수용체까지 작용하는 것을 콘서타라고 해요. 그래서 콘서타는 대표적인 ADHD 약이고요. 그러나 도파민 수용체는 자극하지 않고 노에피네프린 수용체만 작용하는 것을 아토목세틴이라고 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도파민이 조현병이나 또는 중독이나 이럴 때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파민은 보통 향정신이라고 이제 이쪽 약은 콘서타는 향정신에 해당되고 사실은 뭐 저는 같은 향정신이라고 보는데 이 아토목신은 도파민까지는 어, 증가시키지 않아서 노에피네프린만 증가시킨다 해서 아토목세틴은 비향정신으로 분류가 되기도 해요. 그만큼 도파민 여부가 중요하는데 이 아토목세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콘서타 줄까? 메드키넷 주실까? 그래서 메틸페니데이트라고 하는 이 약제, 강력한 이 ADHD 약을 쓸까? 아토목신을 쓸까? 이런 고민들이 있죠. 그 현장에서는요. 상대적으로 메틸페니데이트 저 콘서타는 매우 도파민을 증가시켜서 반짝하는 효과가 있으나 거기에 못지않게 장 운동을 방해하고 배 아프고 변비 생기고 아이가 삐쩍 마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좀 더 세요. 그리고 한 번 이제 뇌가 이 약을 알기 시작하면 계속 의존하게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토목세틴도 여전히 노에피네프린을 증가시켜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소화를 못 시키고 두근거리게 만드는 부작용은 비슷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항정신으로 쓰기 때문에 약한 약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메트페니데이트에는 콘서타, 콘서타도 이제 용량에 따라서 5단계가 있고요. 콘서타가 하도 전국 단위로 많이 처방돼서 품절되니까 한동안 구하기 힘들어서 메드키넷이라는 약을 써요. 콘서타가 8시간 정도 작용하면은 메드키넷은 한 6시간 정도 작용하기 때문에 좀 더 그래서 학습 시간을 마저 채우지 못해요. 아침에 8시에 등교해서 한 4시 정도까지 공부하는데 메디키넷은 뒷심이 좀 약해요. 그러나 콘서타가 워낙 구하기 힘들어서 한때 썼던 약들이죠. 그래서 이런 약제를 ADHD 때는 기본으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남용되기도 해요. 근데 아까 도파민을 흡수시키지 않는 이 아토목세틴 같은 경우는 보통 가장 많이 처방되는 게 이 환인 아토목세틴 아토목신 또는 이런 약들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는 이 약을 주느냐, 누구한테 이 약을 주는 밑에 아토목신만 주냐는 저는 소변 유기산 검사 보고 결정을 해요. 또 하나 보통 이제 ADHD 때는 AD, Attention Deficiency 그러니까 집중이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이퍼 액티비티라고 하는 HD, ADHD니까 즉 너무 맥락이 없게 애가 급발작하면서 좌불안석이 되는 거죠. 앉아 있지 못하고 방방 뛰고 주의가 산만할 때.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학습뿐만 아니라 남의 학습까지 방해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눈치 주고 ADHD 약을 먹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제에 쓰는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아빌리파이라고 하는 이 약이 대표적인 ADHD의 그 하이퍼 액티비티, 충동 또는 맥락에 맞지 않는 과흥분 또는 산만함, 막 정신없는 애들 그렇게 했을 때 처방하는 게 이 아빌리파이예요. 그러나 이 아빌리파이도 먹고 나서 그렇게 좋은 경험만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애가 짜증을 많이 내고 그리고 어떤 애들 너무 신경 안정 효과가 있으니까 졸려하고 오히려 더 부작용이 심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병주고 약주고예요. 뇌를 자극시키고 또 안정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 ADHD 치료가 매우 어렵고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자폐 아이들 장이 안 좋은데 이런 이쪽 계열 약을 썼을 때 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는 써야겠죠. 그래서 그 꼭 필요한 경우 단순히 설문 기반으로 할 것인가? 어차피 자폐 아이들이 설문을 스스로 못 하는데 저는 그래서 소변 유기산 검사를 활용하고 저희 데이터에서 이 앞서 음, 전체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저하된 경우, 여기는 이제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의 총합을 얘기했을 때
한 25% 정도에서는 저희는 저하라고 표현하고 그중에서 소아에서 세로토닌 저하인 경우는 드물다. 이거는 소아 우울증이 없다라기보다는 세로토닌은 다른 두 가지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에 비해서 세로토닌은 90% 이상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에서 만들어지는 것까지 소변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뇌만 가지고 뇌를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오히려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 저는 주로 많이 보는데 이 도파민 저하와 관련된 경우는 한 16%, 노에피네프린 저하인 경우는 45%까지 저는 발견해요. 그래서 케이스 한번 다시 볼게요. 요렇게 노에피네프린과 도파민 중에 노에피네프린만 낮은 경우는 도파민까지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 도파민은 정상이고 노에피네프린이 낮으니까 저는 좀 더 상대적으로 비항정신인 아토목세틴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특히 언제 아이들이 7살 때 학교를 갔는데 집중을 못하거나 또는 맥락에 맞지 않는 대화를 하거나 더 나아가서 충동성이 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토목신 약한 용량을 엄마한테 쓰자고 얘기를 해요. 피드백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쓰려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에피네프린이 여기고요. 도파민이 그 위에 있고 제일 위에는 페니랄란이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은 정상인데 노에피네프린이 낮으면 이 부족한 노에피네프린을 올리기 위해서 아토목신의 약을 줘도 되지만 여기 보시면 비타민 B, C와 비타민 쿠퍼, 구리가 도파민은 정상이면 비타민 C와 구리를 대용해서 도파민을 노에피네프린을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아니면 타이로신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타이로신을 주기도 하고 또는 신경 안정제를 쓰기보다는 가바 플러스 테아닌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그런 가루약을 주기도 해요. 이거는 저희 병원 오지 않는 분들은 가바, 테아닌.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잠을 잘 못 자는 아이들, 신경이 꼭 ADHD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불안이 굉장히 심한 게 특징이기 때문에 좀 안정화시키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바너직한 영양제들이 대표적으로 가바, 테아닌, 상대적으로 도파민이나 노에피네프린 둘 다 이 타이로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타이로신을 주는 경우도 괜찮아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기능학적으로는 타이로신과 테아닌이 있다. 네. 또 하나는 오메가3를 주는데 특히 뇌기능과 관련된 오메가3는 이제 흔히 말하는 EPA와 DHA 비율이 보통 2대1, 항염증 목적 또는 콜레스테롤 낮추는 목적으로는 보통 EPA가 강조되고요. 좀 더 아이들 중에서 행동, 정서적 불안증, 작업 기억 능력 이런 개선에는 DHA가 순수한 게 좋아요. 그래서 100% DHA를 포함해서 뇌기능 개선에는 오메가3도 도움이 된다. 저희 병원은 모노메가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기능학적으로는 단순히 엔드포인트에 해당되는 그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주고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타이로신이 도파민을 만들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근데 이 사이클 옆에 신경전달물질 사이클 바로 옆에는 이 메티오닌 사이클이라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호모시스테인 엽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셈이라고 하는 그런 메틸레이션과 관련된 사이클, 메틸레이션 사이클과 이 신경전달 물질 사이는 굉장히 밀접해요. 실제 제 환자 케이스인데요.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검사, 혈액 검사로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보통 10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근데 무려 49인 우울과 불안증 환자예요. 근데 약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호모시스틴이 증가되면은 저희는 보통 15 이상 되면은 이게 일시적인 증가가 아니면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 MTHFR 유전자 검사를 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유명한 677번 위치에서 MTHFR 엽산과 관련된 엽산 대사, 호모시스틴과 관련된 대사의 핵심적인 대사인데 거기에 변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호모시스틴이 증가가 되면서 엽산이 매우 부족해요. 5 기준에 1.69. 그래서 엽산을 보충해 줬더니 활성형 엽산을 보충했더니 아이의 상태가
매우 안정적인 뇌파가 되었고, 그리고 호모시스틴이 7.56으로 엽산을 복용하니까 엽산이 증가. 엽산만 가지고도 아이의 뇌가 정상이 된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아이들 중에 피 검사해 주세요, MTHFR 검사해 주세요 하면 사실은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어, 다행히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요 메틸레이션 파트라고 하는 요 포르미노 글루타메이트가 엽산대사와 관련돼요. 그래서 힘들게 피를 뽑아서 호모시스텐을 보지 않더라도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이 포르미노 글루타이트 22번이 증가되면은 엽산대사가 문제가 있어서 비타민 B9를 활성형으로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노에피네프린도 낮았는데 여기 유전자 발현, 즉 이 엽산대사도 안 좋아서 처방을 저희가 물론 이제 유기산 검사 자체가 워낙 안 좋아서 미토콘드리아 안 좋아서 기본적으로 카르니틴, 미토콘드리아 부스터, 글루타치온도 주면서 동시에 비타민 B 보충, 엽산 보충을 저희가 엽산을 포함해서 비군이 보통은 메틸레이션에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6, 9, 12가 중요합니다. 줬던 케이스고 해독도 안 좋아서 글루타치온 리포좀도 준 케이스예요. 이제 거의 슬라이드가 맞춰가는데 다시요. 다시 한번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퍼센트들은 조금씩 제가 120명을 모으면서 달라지긴 해요. 그러나 다시 얼추 미토콘드리아가 안 좋은 경우 50%, 장이 안 좋은 경우 50%. 그래서 모든 경우를 잔대축으로만 얘기할 수 없어요. 장이 나쁜 경우일수록 좀 더 장치료가 중요하고 클린 식당이 더 중요하겠죠. 미토콘드리아도 장이 좋아져야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연관된다고 할 수 있지만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아이처럼 미토콘드리아 전체적인 평가가 너무 빨가면은 이제 20% 30%이 알고리즘에서 너무 빨가면은 유전자 검사도 해보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미토콘드리아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이 저하된 경우 노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은 각각 달라요. 40%, 15% 정도이지만 얼추 알고리즘에 의해서는 저희가 한 20% 남짓에는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게 3세, 4세 아직은 학습을 할 나이가 아닌데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좀 또 저는 고민이에요. 학습을 하지 않는 즉 7세, 8세 정도는 조심스럽게 아토모색틴도 처방해 보는데 저는 반복해서 떨어져 있는 경우는 도파민 전구체인 타이로신을 환자들한테 검색해서 보충하게끔 합니다. 저희 것도 있긴 한데 물약도 있고 하니까 너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은 그러면 집중 어떤 좀 더 가장 엄마들이 그 나이에 필요한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복해서 유기산이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떨어져 있으면은 좀 일찍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는 전체에서 20% 정도. 해독이 안 좋은 경우, 물론 이제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은 수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해독 기능이 글루타치온이 필요한 경우는 저는 한 20% 남짓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쓰려면 글루타치온 리포좀, 그쵸? 중금속 중에 수은이 높으면 DSP, DSPM, DMSA 또는 어떤 경우는 좀 더 어른들은 킬레이션. 이 양 쓰려면은 저는 아토목세틴이나 콘서타도 정말 필요하면 저는 써요. 그리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빌리파이도 쓰지만 타이로신, 가바, 테아닌이라고 하는 대안들이 있고 또 저희 병원은 또는 많은 기능의학 병원들이나 이런 병원 정신과 병원들이 TMS나 최근에는 PBM이라고 하는 자극형 모드로 이 뇌기능을 개선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문제는 과민한 뇌파. 좀 더 뇌를 자극시키기보다는 아이가 불안하고 예민하고 어떤 반복적인 상동을 하고 소셜, 즉 사회적 대인관계가 매우 소극적인 아이는 그래서 이게 참 시소 게임이에요. 뇌 기능을 개선시킬 것인가, 자극시킬 것인가, 안정시킬 것인가. 매우 어려워요. 보통은 둘 다 하니까 콘서타 플러스 아빌리파이 또는 타이로신 플러스 테아닌 가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는 TMS라고 하는 자극형 모드도 뇌파에 따라서 안정형으로 할 것인가 즉 자극형으로 할 것인가 PBM이라고 하는 그런 좀 더 개인화된 그런 맞춤 광치료도 어떤 헤드치로 할 것인지를 매우 고민해서 어떻게든지 뇌파를 좀 찍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미토콘드리아 이양 쓰려면 카르니틴은 왕창 이양 쓰려면은
코큐텐과 아르기닌. 근데 문제는 이 왕창 하면은 특히 어린아이들은 서플리먼트를 과도하게 영양제를 먹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갈리지도 않는 코큐텐은 잘라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은 미토업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한꺼번에 부스팅되는 것들을 좀 선호하고 그러나 검사에 따라서 카르니틴 1000ml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부스터 중에는 역시 PBM, 고압산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10시 반이고요. 질문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하나를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합니다라고 저희 병원에 써 있는 것처럼 자폐 아이들 또는 ADHD 아이들 사실 부모님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저는 온 사회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문제는 이제 저희 같은 의료진들이 좀 더 다각적으로 생의학적으로 그리고 식단과 관련해서 더 많은 지식을 저희도 이해해야 되겠고 또 마이크로 미토콘드리아 장내 미생물 중금속 해독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사들한테 너무 낯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제 경험도 나누고 또 앞서서 먼저 공부하시고 진료하신 분들의 경험도 배우고 그래서 이런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같이 우리가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인데요. 저희 밥상 세라피라고 해서 자폐 아동 부모를 위한 식이요법과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지금 일기 중에 일기 선생님들이 지금 강의하시는 모습이고 인조 키친에 이제 이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집에서 만드는 된장 이런 것도 이렇게 실습도 하고요. 그리고 백승현 우리 강사님께서 임신 중에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강의를 준비하시고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엄마들에게 좋은 식단 그리고 어떤 재료 선택하고 더하기 뺄셈 이런 것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8월, 9월 이렇게 3개월 정도 저희가 해보는 프로그램이니까 무엇보다 이 엄마들끼리 서로 혼자가 아닌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단톡방이나 이런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그런 유대하고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채팅으로든지 또는 마이크를 켜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탄수화물 제한 식단을 꼭 해야 합니까? 얘기들 보면은 뿌리 채소, 당분까지도 철저히 제한하는데 오히려 저희한테는 당분을 제한하는 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독이라기보다는 클로스트림균이 있긴 합니다. 자, 이 부분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갭스 다이어트도 여기 아마 남영은 선생님도 좀 계실 것 같긴 해요. 혹시 답변해 주시면 마이크로 답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갭스 다이어트 안에도 곡물 제한 다이어트가 포함되는 경우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알고 있어요. 저는 좀 더 어린 아이들 식사 컨트롤이 될 수 있으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갭스 다이어트를 해보라고 좀 권유를 해요. 그중에는 이제 곡물, 탄수화물 중에서 특별히 곡물, 글루텐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콩을 포함해서 독소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탄수화물 중에 일부 이 부분들을 이제 재보고 아이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을 저는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보였던 것처럼 장내 미생물이 나쁠수록,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가 나쁠수록 저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해독이라는 관점에서는 또 좋은 야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밸런스 다이어트 우리가 이제 결국은 몸이라는 것은 신체라는 것은 음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밸런스 있게 만들게끔 우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일반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에는 어떤 식단이 맞고 어떻게 맞다 이거보다는 저는 개인화된 권고가 맞고요. 그리고 나이 고려하고 엄마가 컨트롤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많은 트라이얼 에러를 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보고 그 안에서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이러한 어떤 집단 지성이 좀 더 저 개인보다는 실제 엄마들의 답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식단 교육팀에 한번 오시는 것도 좋고 또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 갭스 팀들과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변유기산 검사는요, 원래 병원 의료행위여서 사실은 병원을 통해서 방문하는 게 원칙이나 아이가 도저히 올 수 없는 경우는 저희가 통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가지고 가셔서 이 용기에서 가지고 와서 하면 되고 꼭 아침 천료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 요즘은 기능의학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기능의학회 검색하시면 회원 리스트가 전국 단위로 소변유기산 검사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저희 병원까지 오실 필요는 없고 기능의학 병원에서 가능한 의사들의 해석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방문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어느 회사 그 의사 통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료 행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폐인데 노에피네프린은 정상이고 도파민이 높은 경우.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기 도파민이 높을수록 불안 지수가 높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증상만 정말 일치하면은 이 아이가 도파민이 높은데 아이가 불안 더 나아가서 어떤 사고의 통제가 안 돼.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럴 때 이제 물론 이제 유기산 검사를 보고서 정신과 선생님들 약을 쓰지 않겠지만 리스페리돌이나 아빌리페 같은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증상, 즉 잠을 못 자는 증상이 있는지 또는 과도한 불안을 경험하는지 따라서 이 약을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전적으로 유기산 검사는 하나의 참고치일 뿐이고 진단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증상과 매칭시켜야 돼요. 소변 유기산 검사는 저 같은 경우 모든 사람들한테 추적하진 않아요. 다만 미토콘드리아 또는 일부 해독 기능, 장내 미생물 지표들 충분히 교정 가능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저는 충분히 교정을 어, 영어로는 죄송해요. 인텐시브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저는 대략 3개월 정도로 봐요. 소변유기산 검사 처음 하실 때 먹고 있는 영양제들 저는 개인적으로 중단하고 오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냥 나이브 상태에서 어떤지를 보고 싶고 특별히 어,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같은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콘서타나 이런 약제를 잠깐 오랫동안 끊지 않아도 돼요. 한 이틀 정도만 끊어도 괜찮으니까 한 2, 3일 정도 잠깐 중단하면은 어떤 아이들은 한 40개 정도 영양제 먹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필요한 것들을 물론 소변유계상 검사가 모든 영양제를 다 얘기해 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D 같은 거는 거기서 알려주지 않아요. 주로 아미노산,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 쪽은 많이 알려주지 않아요. 미네랄들은. 그래서 밸런스 있게 물론 저희가 답변해야 되지만 그래도 꽤 많은 비타민과 아미노산들이 소변 유기산 검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나한테 필요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한 3, 4일 정도, 한 2, 3일 정도는 잠깐 끊고 오셔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장내 환경은 매우 수시로 바꿉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장내 환경이 수시로 바뀐다. 마치 우리가 지금 까먹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벌써 4년째 됐고 우리나라 북한과 싸웠던 6.25도 3년 정도 끌었잖아요. 어, 이 거의 답보전이에요. 정말 영토가 거의 바뀌지 않을 정도로 조금 올라갔다가 좀 뺏기고 그렇게 해서 3, 4년을 끌고 가고 있는 전쟁들이 많잖아요. 잠시 노르믹스라든지 방코마이신 같은 폭격기가 와가지고 잠시 그 적군을 교란시켜서 우리 우군들이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노르믹스를 주면은 한 6개월 정도는 장이 괜찮다가 6개월 뒤에 다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후방을 튼튼히 하고 지원군을 만들고 방어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 4I라 그러죠. 나쁜 균준을 재균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균을 집어넣고 그리고 장점막을 회복하고 좋은 식단을 하고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어떤 클린 다이어트 기반의 그리고 장점막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해야지 장내 환경이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FMT라고 하는 것들은 FMT는 지금 프로토콜들이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엄격해요. 되게 여러 번 자주 하는데 저희도 지금 트라이 에러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2주 간격으로 3번 정도는 해야지 최소 6개월이나 그 이상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FMT를 위시로
굉장히 좋은 전장의 어떤 답보적인 상태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내 환경은 가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수시로 바뀌지만 우상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갭스, 키토시기를 아이에게 적용했을 때 아이의 장이 좋아지고 회복되기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역시 이제 갭스 키토 시기, 특히 이제 좀 목적이 다르죠. 갭스는 좀 더, 장 관점이고, 키토 시기 같은 경우는 특히 뇌전증이 있는 아이들에게 적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특별한 식단을 하고 나서 회복이라는 관점이 장 자체인지 장을 통해서 2차 증상이 뇌 증상이거나 피부 질환이거나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의 그냥 일반 환자들, 그냥 저한테 장이 정말 안 좋고 피부가 정말 안 좋고 세는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식단만 바꾸지 않고 장내 미생물 유해균을 재균하고 장점막을 회복하는 글루타메이트를 주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의 장 증상은 그 과정에서 한 달.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장 증상이 재균만 가지고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한 것처럼 유지잖아요. 유지는 증상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식단을 지속적으로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얼마 만에 좋아지는지 식단만 한 경우는 좀 더 느리겠죠. 이 식단 자체가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러나 장내미생물을 바꾸고 좋은 걸 집어넣고 하면서는 그 기간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닥터 소냐. 자, 저는 닥터 소냐 영상은 잘 못 봤고요. 엘사로그 영상을 많이 봤는데 혹시 장청소라는 게 물리적인 장청소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기 관장 말하는 건가죠? 관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관장에 대해서는 아이들 중에 변비가 너무 심한 경우, 진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고 사진을 찍으면은 엑스레이상에서 허옇게 대변이 그득한 경우는 마그네슘을 아무리 먹어도 이게 물리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한 경우 보통 우리가 관장을 한다 그래요. 에네마 한다 그러죠. 이제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나 커피 관장을 수시로 하는 경우, 또 갭스에서도 그렇게 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주로 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물리적인 관점, 그러니까 대변이 나오는 통로 관점에서 장 청소를 하는 것, 이 개념이냐, 즉 변비를 개선하는 목적이냐, 아니면 해독의 목적이냐. 당연히 장이 좋아지고 변비가 좋아 해독이니까 더 나아가서 점막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통로 말고요, 장벽 말고 장벽 아래에 있는 진짜 중요한 이러한 장 점막 가운데 있는 이런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바꾸는 관점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장청소는 해독의 개념, 변비를 개선시키고 물리적 그런 독소들을 제거하는 방식일 거고 저희가 말하는 장 치료, 장내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은 장내 미생물의 관점, 생태계 관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그 지식이 나온 게 최근이고 그래서 앞서 이 자폐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이 좀 더 이렇게 정교하게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처럼 NGS 검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의견이 부족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변비의 경우, 변비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네, 있지요. 그래서, 많은 유산균들의 시리즈가 그 과민성 설사 쪽이냐, 과민성 변비이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듀오락 IBS 이런 건 좀 변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비에 도움되는 유산균은 물론 있지만, 그러나 좀 더 내 장내 미생물 중에 유익균이, 디스바이오시스, 즉 한쪽으로 유익균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한쪽으로 락토바실러스만 많거나 그런 어떤 좀 더 저희는 이제 파인 튜닝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단순히 변비에 좋은 어떤 제품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균주가 부족한지를 좀 더 파인 튜닝하는 목적으로 저희는 쓰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도 변비용 유산균이 따로 있긴 합니다. 탄수화물 및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글루텐일 것 같고 우유에 예민한 실제 푸드 황체하면은 많이 예민해요. 그래서 예민하면은 예민한 것을 안 먹는 게 원칙. 그래서 그것을 개선시키는 것은 유산균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역시 디스바이오시스, 유해균을 제거하고 특별히 장점막을 회복하는 글루타민이나 아연 같은 것들을 초유 같은 것들을 쓰는 것들이 좀 더 개인적으로는 저 우유 예민
탄수화물 에민. 물론 이제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을 분해하는 DPP4라고 하는 그런 엔자임 효소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글루타민이나 장점막만 우리가 회복시킬 것이 아니라 저기 직접적인 탄수화물을 분해시키고 유당을 분해시키는 효소들도 있으니까 그런 효소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너지 생성과 비타민 B군이 좋지 않다면 미토콘드리아를 부스터하는 방향으로 치료가 진행될 것인가? 자,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성은 이제 TCA 사이클을 말한 거고요. 비타민 B 복합구 동시에 안 좋은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저 같은 경우는 매우 검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카르니틴, 어떤 사람은 비타민 B군, 그중에서도 1, 2, 3호, 어떤 사람은 아르기닌 이렇게 쓰기는데 소화를 그렇게까지 저는 많이 줄 수가 없어서 최근에 녹십자 웰빙에서 나온 미트업을 좀 부스팅하고 좀 더 거기서 강조할 것을 예를 들면 카르니틴이라든지 또는 아르기닌 같은 것을 별도로 주는 경우고 그 결과 이제 앞서 보였던 케이스처럼 좋아진 것을 보기도 해요. 네, 조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엘카르니틴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트업에 들어있는 엘카르니틴은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카르니틴은 개인적으로는 엘칸이라고 하는 그 의사들이 처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엘칸을 보통 하나가 330ml니까 아이가 10kg 정도면은 저는 500ml 또는 15kg면 1000ml까지도 써요. 얼만큼 이제 카르니틴 결핍. 어, 특별히 항간전제, 예를 들면은 발프로산이라는 거, 오르필 같은 거 먹고 있으면은 카르니틴이 막 결핍이 돼요. 그 기전상 그래요. 그래서 항간전제 쓰고 있는 뇌전증 아이들은 저는 카르니틴은 케이지당 100ml까지도 쓰기도 하는데 물론 2000ml 이상 쓰지는 않지만 1000에서 2000ml까지도 10kg, 15kg 아이들은 써본 경험이 많아요. 네, 맞아요. 32개월 그러면은 대략 몸무게가 10kg가 안 될 테니까 그 혹시 유기산 검사 하셨으면은 그 서브웨이레이트 또는 아디페이트라고 하는 그 대표 그 부산물들이 정상보다 조금 증가했냐? 그럼 미터업 정도 쓰면 돼요. 그러나 정상의 두 배, 세 배가 증가했나? 별도의 카르니틴을 복용하기를 권유해요. 매우 깊은 대답이죠. 이건 너무 디테일해서 아마 이 제 일반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겁니다. 자, 유기산 검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유기산 검사는 아까도 제가 저희 쪽에서는 3, 40%,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은 60%에서 이상 있다. 어, 예전에 유기산 검사 제가 하는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false negative, 가짜 음성. 유기산 검사는 삼박자가 맞아야지만 대사물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 균이 실제 많을 때, 그리고 그 균이 우리 몸속에 트립토판이나 이런 아미노산을 먹고서 대사물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양을 잘하고 있어야지 또는 어떤 그 나쁜 균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먹고 있어야지만 그것이 대사를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왔다고 해서 클로스트리움 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NGS 검사는 직접 그 염기 서열을 직접 분석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민감도도 높지만 특이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유기산 검사보다는 장내 미생물 검사가 훨씬 더 정확한 검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시 46분이고 우리가 강의 시작한 지 한 1시간 40분 정도니까 우선은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그리고 제가 아마 이것을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면 또 거기서 질문과 답변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정말 엄마들 너무 고생이 많아요. 이런 공부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괴로우실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저희 의사들도 역시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경험, 좀 더 정확한 지식을 좀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